아이를 낳던 날, 가을비가 밤새 처마 끝을 때렸습니다. 산파는 말했죠. 산모가 많이 약합니다. 한 달은 누워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부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아이 울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사라져도 괜찮겠구나. 그날 이후 연부는 두 개의 그릇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아이 것, 하나는 자기 것. 하지만 아이 그릇을 채우고 나면 연분의 그릇엔 늘 바닥에 눌어붙은 것만 남았습니다. 아이에게는 말했습니다. 부드럽게. 어머니는 배 안 고파. 아이고 마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왔습죠? 민담꾼. 대감마님, 재미있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돌쇠 민담꾼이 힘 닿는 데까지 행운 크게 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름을 버렸다. 연부는 자기 이름을 부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 집 애 어멈이라 불렀다. 처음엔 이상했다. 25세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연부나 하고 불렀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이름이 사라졌다. 연분이 아니라 어머니 되었다. 그게 이상하게도 편했다. 이름을 부르면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사람이 되면 아파도 된다는 뜻 같았기 때문이다. 연부는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연분이 아이를 낳던 날은 가을비가 내렸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다. 산파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산모가 많이 약합니다. 한 달은 꼼짝 말고 누워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연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이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작고 떨리는 목소리,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숨을 쉬는 소리. 연부는 그 순간 자기가 사라져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날은 기쁜 날이었다. 하지만 슬픔도 함께 왔다.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산에서 나무를 하러 간 지 사흘째였다. 보통은 이틀이면 돌아왔다. 연부는 불안했다. 아이를 낳던 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다. 연분이 어미.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연부는 알았다.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남편이 산에서 나무하다가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다. 나무가 떨어지면서 그 아래 깔렸다고 했다.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다. 연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 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 이 아이. 이제 영영 보지 못할 이 아이. 25의 과부가 되었다. 장례는 초라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부는 아이를 업고 남편을 묻었다. 비가 내렸다. 아이를 낳던 날처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어쩌나 어린 과부가 어떻게 살려고 아이까지 있는데 시댁에서 데려가려나. 하지만 시댁은 없었다. 남편의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었다. 친정도 마찬가지였다. 연분의 부모도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다. 연분은 혼자였다. 아니, 아이와 둘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연분은 방 안을 돌아보았다. 남편이 쓰던 물건들, 갓 옷, 신발, 이제 주인 없는 것들. 연분은 그것들을 보며 울지 않았다. 울 수 없었다. 아이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가 고파서 우는 아이. 연분은 젖을 물렸다. 그날부터 연분의 진짜 고난이 시작되었다. 과부가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쉽지 않았다. 먹을 것을 구해야 했다.
남편이 해오던 나무 일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연부는 품팔이를 나갔다. 아이를 업고 양반집 마당을 쓸었다. 빨래를 했다. 밭일을 했다. 아이를 업은 채로 하루 종일 일했다. 등에 업힌 아이는 울다가도 잠들었다가 다시 울었다. 아가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연부는 일하면서도 아이를 달랬다. 등을 토닥이고 노래를 불렀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하루 품삯은 겨우 한 끼 먹을 만큼이었다. 연부는 그 돈으로 쌀을 샀다. 죽을 쑤었다. 그리고 먹었다. 아니, 아이에게 먹였다. 젖이 나오려면 연분도 먹어야 했으니까. 산후조리는 사치였다. 집에는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고 이제 남편도 없었다. 양반집 마님들처럼 미역국을 실컷 먹고 따뜻한 방에 누워있을 형편이 아니었다. 연부는 사흘 만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아이를 업은 채로 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부뚜막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다. 하지만 아이는 배가 고팠고 연부는 젖을 물려야 했다. 그날 이후 연부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얼굴이 변해가는 걸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을 우물가에서 여인네들이 수군거렸다. 연분이가 많이 수척해졌네. 저러다 몸 상하겠어. 연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이는 잘 자랐고 그게 전부였다.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봄이 왔지만 먹을 것은 없었다. 작년 가을에 거둔 보리쌀도 바닥이 났고 김장독도 텅 비었다. 연부는 아침에 죽을 쓸 때마다 녹그릇을 2개 꺼냈다. 하나는 아이 것, 하나는 자기 것. 하지만 연분의 그릇에는 늘 밥알이 적었다. 아이 그릇에 죽을 먼저 떠담고 나면 솥바닥에 눌어붙은 것만 남았다. 처음엔 배가 너무 고파서 손이 떨렸다. 죽을 뜰 때마다 자기 그릇을 채우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생각은 사라졌다. 조금만 더 크면 괜찮을 거야. 연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루에 한 끼만 먹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이 밥을 덜어낸 뒤 남은 것만. 아이가 어머니도 드세요 하고 말하면 연부는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배가 안 고파. 거짓말이었다. 며칠 지나자 속이 뒤집혔다. 눈앞이 어두워지고 걸을 때마다 땅이 흔들렸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다 주저앉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배고픔은 조용해졌다. 연부는 그걸 적응이라고 불렀다. 사람은 배보다 마음이 먼저 굽는다는 걸 그때 알았다. 배는 울어도 마음은 참을 수 있었다. 아이 얼굴만 보면 어느 날 저녁 아이가 말했다. 어머니 배고파요. 밥 더 주세요. 연부는 자기 그릇을 밀었다. 어머니 것 먹어라.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배불러.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밥을 받아 먹었다. 연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입가에 밥풀이 묻은 아이, 볼이 통통해진 아이.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것 같았다. 첫눈이 내리던 날, 연부는 아이의 저고리를 꺼냈다. 작년에 입던 것은 이미 작아져 있었다. 아이는 부쩍 컸고 옷은 그대로였다. 연부는 자기 옷을 뜯어서 아이 옷에 덧댔다. 솜이 모자랐다. 연부는 자기 저고리에서 솜을 빼냈다. 그러고도 모자라 이불 한 겹을 뜯어서 아이 저고리 안에 넣었다. 밤이 되자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연부는 아이를 안고 누웠다. 이불을 아이 쪽으로 끌어당겼다. 자신의 발이 차가워지는 건 상관없었다. 어차피 아이는 따뜻해야 잠을 잘 잤으니까. 한밤중 아이가 눈을 떴다. 어머니, 추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손이 차가워요. 아이가 연분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연부는 그 손에 눈물이 날 뻔했다. 어머니, 손 녹여드릴게요. 아이는 연분의 손을 꼭 쥐고 입김을 불었다. 호호, 따뜻한 입김이 손등에 닿았다. 연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말했다. 어머니, 간밤에 따뜻했어요. 연부는 웃었다. 그래, 다행이다. 그날 이후 연분의 손가락 끝은 겨울 내내 파랗게 얼어 있었다. 밤이면 손가락이 쑤셔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다시 부엌으로 가야 했다. 연분의 손은 30도 되기 전에 할멈의 손이 되었다. 빨래를 할 때마다 찬물에 손을 담갔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였다. 장작이 아까웠고 물을 데울 시간도 없었다. 아이를 돌보고 밥을 하고 밭을 메고 나면 해가 저물었다. 손은 갈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금이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틈이 벌어졌고 그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다. 비명이 나오려 했다. 하지만 연부는 손을 씻으며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아이가 그 소리를 들을까봐. 아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흙장난을 하며 제잘거렸다. 연부는 그 모습을 보며 참았다. 밤이 되면 손이 옥신거렸다. 잠들기 전까지 손을 주물렀지만 소용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말했다. 어머니, 손이 왜 이래요? 연부는 손을 뒤로 감추며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야. 어머니는 안 아파. 또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연부는 고통을 삼키는 법을 아기에게 젖을 물리며 배웠다. 아프다는 말은 아이를 무겁게 만들었다.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연분에게 편지를 썼다. 아직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삐뚤삐뚤했지만 연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씨였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연부는 그 종이를 접어서 옷고름에 넣고 다녔다. 밭일을 할 때도, 물을 기를 때도, 빨래를 할 때도, 힘들 때마다 그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글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아이 손때가 묻은 종이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다. 어느 날 밭에서 돌아오던 연부는 그만 그 종이를 잃어버렸다. 바람에 날아간 것이었다. 연부는 온 동네를 뒤졌다. 논두렁을, 시냇가를, 산길을. 해가 질 때까지 찾았지만 없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연부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아이가 물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아니야,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날 밤 아이는 다시 종이를 꺼냈다. 어머니, 제가 다시 써드릴게요. 아이는 밤새 글씨를 썼다. 더 또박또박하게, 더 정성스럽게.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연부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눈물을 참았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 밥을 더 먹기 시작했고 옷이 작아지는 속도도 빨라졌다. 연부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몫은 조금씩 줄여야 했다. 아이가 밥을 한 그릇 더 먹으면 연부는 반 그릇만 먹었다. 아이가 국을 더 달라 하면 연부는 건더기를 덜어주고 국물만 마셨다. 아이는 몰랐다. 어머니가 먹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걸. 연부는 자기가 점점 가벼워진다는 걸 느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바람이 불면 몸이 흔들렸다. 치마 저고리가 헐렁해졌고 허리띠를 한 뼘 더 졸라매야 했다. 하지만 아이가 혼자 시작했을 때, 무릎을 짚고 일어섰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 하고 불렀을 때, 연부는 그 모든 게 보상받았다고 느꼈다. 아이가 10살이 되던 어느 날, 장날이었다. 아이는 장에 가고 싶다고 졸랐다. 어머니, 저도 가고 싶어요. 연부는 고개를 저었다. 길이 멀어.
다음에 가자. 사실 연분에게는 장에서 쓸 돈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연분은 혼자 장에 갔다. 나무를 팔아 번 돈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엿을 샀다. 작은 엿 한 덩이. 그걸 사고 나니 손에 남은 건 몇 푼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연분은 아이를 불렀다. 이거 먹어라. 아이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니 것은요? 어머니는 단 거 안 좋아해. 아이는 엿을 반으로 쪼갰다. 그래도 어머니 드세요. 반씩 먹어요. 연분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괜찮아. 네가 다 먹어. 하지만 아이는 고집을 부렸다. 싫어요. 어머니랑 나눠 먹을 거예요. 결국 연분은 아이가 건넨 엿을 받았다. 입에 넣었을 때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다. 아이는 엿을 빨며 웃었다. 연분도 따라 웃었다. 그날의 단맛을 연분은 평생 잊지 못했다. 아이에게 열이 오르던 밤은 한겨울이었다. 저녁을 먹다 아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어머니, 머리가 아파요. 연분은 아이 이마에 손을 댔다.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괜찮아, 괜찮아. 연분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찬물에 수건을 적셔 이마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열은 쉽게 내리지 않았다. 밤새 연분은 아이를 안고 움직이지 않았다. 자기가 쓰러지면 아이는 떨어질까봐 등을 토닥이며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가 갈라져도 눈꺼풀이 무거워져도 멈추지 않았다. 새벽 무렵 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렸다. 숨이 고르게 돌아왔고 얼굴에 땀이 맺혔다. 연분은 그제야 아이를 내려놓고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목이 타들어갔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랐다. 기침이 터져 나왔다. 한 번, 두 번 멈추지 않았다. 그날 이후 연분의 기침은 석 달 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병이 있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가 물을 떠다 주었을 때, 약초를 다려 주었을 때 연분은 가장 큰 약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 보리 농사도 실패하고 밥 농사도 망쳤다. 집집마다 굶주림에 시달렸다. 연분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아이가 말했다. 어머니, 저 밥 안 먹을래요. 어머니 드세요. 연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넌 먹어야 해. 어머니가 더 약해 보여요. 저는 괜찮아요. 안 돼. 연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이는 밥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남겼다. 연분 몰래 밥그릇에 담아두었다. 연분이 그걸 발견한 건 사흘 후였다. 찬장 뒤에 숨겨둔 밥그릇. 연분은 그 밥을 보며 울었다. 아이가 자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아이가 15이 되던 해 마을에 서당이 생겼다. 훈장이 찾아와 말했다. 아드님이 총명합니다. 글을 배우면 과거에도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분은 망설였다. 서당은 이 마을이 아니었다. 산 너머 큰 마을 양반댁에 있었다. 아이를 보내려면 한 달에 한 번밖에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을 보았다. 반짝이는 눈, 기대에 찬 얼굴. 연분은 고개를 끄덕였다. 보내겠습니다. 아이가 떠나던 날, 연분은 보따리를 싸주며 말했다. 추우면 옷을 껴입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라. 아프면 편지를 보내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괜찮아.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아니야, 괜찮아. 연분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넌 그냥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어머니한테 제일 좋은 거야. 아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잘 다녀와라. 그게 전부였다. 아이는 돌아서서 산길을 올라갔다. 한참을 가다 뒤를 돌아보았다. 연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이도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었다. 연부는 아이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야 연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편지는 한 달에 한 번 왔다. 처음엔 길었다. 아이는 서당 이야기, 벗들 이야기, 훈장님 이야기를 적어보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있고요. 어머니는 건강하시지요? 제가 없어도 밥 잘 드시고 계시지요?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연부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다. 글을 몰라도 마을 훈장에게 부탁해서 읽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답장을 대신 써달라고 했다. 아가야, 어머니는 잘 있다. 너도 밥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해라. 몸 건강히 지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편지는 짧아졌다.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었고, 세 달에 한 번이 되었다. 연부는 기다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물가로 가서 물을 길었다.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편지가 올까? 하지만 오지 않았다. 기다리는 동안 연부는 밥을 잊었고 약을 잊었고 자신을 잊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그 집 어멈, 많이 늙었네. 연부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다. 아이가 잘고 있다는 뜻 같아서 그날 아침 연부는 밥을 지었다. 아이 몫은 늘 하던 대로 챙겼다. 아이가 없어도 밥그릇은 두 개였다. 하나는 아이 것, 하나는 자기 것. 하지만 연부는 자기 밥에 젓가락만 대고 그대로 두었다. 배가 고팠지만 그게 익숙했다. 창밖을 보았다. 산 너머 어딘가에 아이가 있었다. 잘 먹고 있을까? 따뜻하게 자고 있을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연부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연부는 잠들었다. 아무 말도 없이. 아이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미 모든 건 끝나 있었다. 아이는 산길을 달렸다.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다. 넘어져도 일어났다. 발이 부르터도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빨리.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연분의 자리에는 이불만 남아 있었고 밥그릇만 남아 있었다. 그 안에는 밥이 아니라 비워진 흔적이 있었다. 아이는 그 밥그릇을 보았다. 두 개의 그릇, 하나는 자기 것, 하나는 어머니 것. 하지만 어머니 그릇에는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젓가락만 대고 먹지 못한 밥,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걸, 자기를 위해 줄였다는 걸. 옷장을 열었다. 어머니 옷이 몇 벌 안 되었다. 해지고 기운 자국이 가득했다. 자기 옷을 뜯어 아이 옷을 만든 흔적들, 솜을 빼낸 저고리, 누더기가 된 이불, 그리고 옷고름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쓴 그 편지. 연부는 평생 품고 다녔던 것이다. 아이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어머니,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빈 방만 남아 있었다. 아이는 방 안을 돌아보았다. 어머니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부엌에는 두 개의 그릇이 있었다. 하나는 큰 것, 하나는 작은 것. 큰 것은 자기 것이었고 작은 것은 어머니 것이었다.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는 늘 작은 그릇에 밥을 담았다는 걸. 방 한구석에는 실패와 바늘이 있었다. 헝겊 조각들이 모여 있었다. 자기 옷을 기운 흔적들. 어머니 손때가 묻은 것들. 마당에는 우물이 있었다. 아이는 우물가로 갔다. 물을 떠서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다. 건강하게 자란 얼굴, 볼이 통통한 얼굴. 이 얼굴을 위해 어머니는 자기 얼굴을 잃었다. 아이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갔다. 물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네. 그냥 조용히 가셨어. 고통스럽지는 않으셨습니까? 글쎄, 오래 아프셨던 것 같긴 한데 내색을 안 하셔서 아무도 몰랐지. 아이는 다시 물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마 오래됐을 거야. 기침 소리가 들린 지 몇 해는 된 것 같은데. 몇 해? 아이는 그 말에 주저앉았다. 몇 해 동안 어머니는 아팠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제가 알았어야 했는데. 아이는 서당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렸다. 공부에 열중하던 시간들, 친구들과 웃던 시간들. 그 사이 어머니는 혼자 아파하고 있었다. 편지가 왔을 때 제대로 답장을 쓰지 않았다. 바빠서라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이 두 달에 한 번이 되었고 3달에 한 번이 되었다. 그 사이 어머니는 편지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을 것이다. 다음에 가면 되지. 나중에 효도하면 되지. 어머니는 괜찮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오지 않았다. 아이는 어머니 방으로 돌아갔다. 이불을 펼쳤다. 어머니 채취가 남아 있었다. 아이는 그 이불을 안고 울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자주 올 걸 그랬습니다. 제가 더 많이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어머니, 아프신 거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는 어머니가 남긴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릇, 옷, 실패, 바늘. 하나같이 낡고 해진 것들이었다. 반면 아이 것은 멀쩡했다. 어머니가 자기 것을 뜯어서 아이 것을 고쳤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갔다. 장독대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쌀독도 열었다. 바닥이 보였다. 어머니는 이렇게 먹을 것 없이 지냈던 것이다. 그제야 모든 게 보였다. 어머니가 괜찮아 라고 말할 때마다 그건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다. 배불러 라고 말할 때마다 그건 배고프다는 뜻이었다. 안 아파 라고 말할 때마다 그건 아프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 그게 편했으니까.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또 물었다. 어머니가 마지막 며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혼자 계셨지.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더라고. 우물에 물 기르러 오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시고. 왜 아무도 말씀 안 하셨습니까? 말을 해도 네 어미가 괜찮다고만 하셨어. 네가 걱정할까 봐.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가 없었지. 아이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마을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하지만 아이만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편지를 쓸 때마다 어머니는 물었을 것이다. 잘 지내고 있느냐고. 하지만 아이는 자기 이야기만 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다 잘 지내시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게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아이는 어머니를 묻고 비석을 세웠다. 거기엔 이름이 없었다. 어머니라고만 적혀 있었다. 연부는 끝내 이름을 되찾지 못했다. 제사상을 차렸다. 밥 2그릇을 올렸다. 하나는 큰 것, 하나는 작은 것. 큰 것에는 밥을 가득 담았다. 어머니가 평생 먹지 못했던 만큼.
어머니, 이제는 드셔야 합니다. 이제는 배고프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말이 끊겼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제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아이는 어머니 방에서 잤다. 어머니 이불을 덮고 어머니가 누웠던 자리에 누웠다. 어머니 채취를 맡으며 울었다.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나타났다. 젊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모습 그대로. 수척하고 늙은 모습. 어머니. 아이가 달려갔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 발 물러섰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아프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웃었다. 말하면 네가 돌아올까 봐. 돌아왔어야죠. 제가 돌봤어야죠. 그럼 넌 공부를 못했을 거야. 네 미래가 없었을 거야. 미래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머니가 더 중요하죠.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넌 중요해. 넌 잘 커야 해. 그게 어머니 바람이야. 하지만 괜찮아. 어머니는 괜찮아.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사라졌다. 아이는 손을 뻗었지만 허공만 잡혔다. 눈을 떴다. 꿈이었다. 하지만 눈물은 진짜였다. 아이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보셨으면.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다. 아이의 성공을 보지 못하고 떠났다. 아이가 효도할 기회를 주지 않고 떠났다. 아이는 해마다 어머니 제사를 지냈다. 밥을 가득 올렸다. 어머니가 먹지 못했던 것들을 올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먹을 수 없었다. 너무 늦었다. 그게 가장 아팠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것,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아이는 자기 아이들에게 말했다. 할머니는 위대한 분이셨다. 자기 모든 걸 버리고 나를 키우셨다. 하지만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위대하다고 칭송하기 전에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렸어야 했다. 연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배고팠다고, 아팠다고, 무서웠다고, 보고 싶었다고. 그녀는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도 사람이었다. 배고프면